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에 대한 논의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또 사회 문제가 되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세대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를 이해할 때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제 소공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실은 제가 거기 쓴 것처럼 세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특정한 그 자기네들이 살아온 때에 어떤 사건들을 같이 경험했거나 아니면 문화적인 그 공통점들을 같이 경험한 그런 사람들을 묶어서 우리가 보통 세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제 이런 세대를 얘기할 때 공유하고 있는 정서, 세대 취향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나누면서 세대를 얘기하는 것 다른 세대와의 차이점들을 굉장히 많이 말하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하고 같은 또래 그런 연령 집단 내에서 유년 시절이거나 청소년 시절이거나 지금 성년 초반 시절에 경험했었던 어떤 공통된 경험, 공통된 가치관 같은 것들을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와는 다른 세대들, 우리와는 다른 세대들은 누구인가? 그런 다른 세대들과 변별하려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 세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근대 이후로 집단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개념들이 여러 개 있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한국 사회는 여전히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바로 민족의 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 특정 지역의 특정 국가 내에 뭐 피를 나누면서 같이 살아온 사람들, 그 집단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언급을 하면서 그 집단에 속해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모색을 많이 해오게 되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계급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계급에 속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계급적 연대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확인받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민족이나 계급 같은 논의들이 이 90년대 초반까지 계속 전개가 되다가 이제 최근에는 민족론이라거나 계급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잠잠해졌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민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세계화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계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념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민족이나 계급을 가지고 집단의 정체성을 얘기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광을 받게 된 것이 이 세대 담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대 담론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최근에 와서 더욱더 세대 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활발한 이유가 바로 그런 집단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숙명의 무게를 걷어내어서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세대 담론이 굉장히 흥미롭게 또 활발하게 전개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대에 대한 연구는 이 사회학이나 인문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전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칼 마나임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이제 세대를 연구한 사회학자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세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또 성장을 하다가 노년 세대가 되어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원래 이 인류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계속 전개가 되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동을 잘 양육하면 그 아동이 성인이 되어서 새로운 세대가 되고, 그런 새로운 세대를 마나임 같은 경우는 이제 fresh contact라고 해서 사회가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는 기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펼쳤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잊혀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생이 소멸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회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to forget이라고 하는 망각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하면서 사회 입장에서는 새로운 만남을, 그런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통해서 갖게 되고, 또 나이 든 세대들은
죽음을 통해서 사라져 버리면서 망각의 기회를 갖게 되는 이런 식의 이제 일련의 세대 교체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마나임이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변동되고 역사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세대 교체 또 세대 교체 과정에서 전개되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세대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한국 사회가 그 과거의 이런 그 세대 교체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 문제와는 좀 차원이 다른 21세기의 한국 사회 세대 갈등은 과거의 세대 교체 과정에서 보여졌었던 그런 갈등들과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청년 세대들, 그러니까 그 프레시 컨택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비전이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청년 세대들이 채 사회에 진입을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라져버리게 될 노년 세대들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정치 세대화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21세기에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갈등 문제에서 첨예하게 드러나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 갈등이 심화되는 가장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인구학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그 출생률이라고 하는 것이 0.98에 되어가지고 한 명도 출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우리 사회가 고령화 25%에 달하는 인구의 25%에 달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이제 진입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인구학적인 조건 자체가 세대 갈등을 심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다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사회 경제적인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경제 불황.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97년 IMF 사태 이후 여러 차례도 2008년, 2009년에 금융위기를 겪기도 하고, 이런 한국 사회,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이 빈곤이 일상화되기도 하고, 특히나 노년 세대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사회적인 소외를 당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세대 갈등을 보다 더 첨예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대 갈등에 대한 논의를 지금 굳이 얘기해야 되는 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세대들이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노년 세대들이 정치 세력화되면서 자기네들의 존재감을 계속 사회에서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전의 역사 시기에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런 세대 갈등이 보다 더 광범위하게, 보다 더 첨예하게 세대 간의 불신과 혐오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